샬롬, 브레인 리셋 10번째. 감소가 결국 정신적 쇠퇴로 이어진다는 1970년에서 80년대의 연구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는 그 시기 노인들의 자살 충동을 증가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받기도 했다. 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정도로 사람들을 낙담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 주장을 면밀히 조사하던 일단의 연구원들은 기존 연구의 기술적 실수를 발견하고 그 후로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은 급격히 방향을 전환했다. 연구진은 기술적 결함을 고려해 반복 실시한 연구에서 성인기 전체에 걸쳐 잃는 뇌세포가 총 2에서 4% 뿐임을 발견했다. 이는 90세, 심지어는 100세까지 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최근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연구 대상자들의 뇌에서 놀랍도록 많은 수의 뉴런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장수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장수의 이유를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든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다량으로 사라진다는 생각은 이제 접어두어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과학적 견해의 방향은 이러한 변화가 뇌화학물질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특정 영역, 현재로서는 새로운 뇌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으로 보이는 해마를 비롯한 영역 내 뇌세포가 더 많이 사라짐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카나리아처럼 인간도 새로운 뇌세포의 힘을 이용해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노년기까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지적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촉발하는 것들이 자극이 풍부한 환경에서 지내는 설추류에게 작용한 것과 비슷한 것들로 보인다. 여기에는 운동, 새로운 것에 노출되는 것, 사교 등이 포함되며 과학자들은 현재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뇌세포 성장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을 개발하여 뇌와 정신질환을 치료하거나 심지어 기억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자면 우리의 뇌세포가 환경에 이토록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뇌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새로운 뉴런을 키울까? 정말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새로운 뉴런을 생성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많은 뉴런을 성장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뇌를 갈라보지 않고는 새로운 뇌세포가 생겼는지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 대부분의 신경생성 연구는 동물이나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왔으며 이는 일상생활의 변화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싶은 사람에게 결코 편리한 방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산드리 툴의 박사와 그녀의 연구팀이 개발한 독창적인 방법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신경생성 여부를 알 수 있다. 연구팀은 어떤 유형의 성인 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줄기세포로 인공적인 젊은 뇌를 만들었다. 이후 연구팀은 다양한 유형의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혈청 표본에 이 세포들을 담그고 어떤 혈청이 인공뇌에서 새로운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팀은 이 테스트를 이용해 어떤 사람의 알츠하이머병 발병 가능성이 더 높은지를 성공적으로 예측했다. 그들은 또한 식단이 신경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커피, 코코아, 생선을 비롯해 인지쇠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22가지 대사물질을 찾아냈다. 17장 교육은 뇌를 보호한다. 1990년대 초 신경학자 야코프 스터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연구하던 중 아주 특이한 발견을 했다. 환자들을
환자들은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지만 뇌가 손상된 양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뇌 손상이 훨씬 더 심했다. 스터는 교육이 뇌에 손상을 입힌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이 이들 환자의 뇌를 보호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교육을 많이 받은 환자들의 경우 뇌 손상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증상은 뇌가 훨씬 더 건강한 상태, 즉 질병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이다. 이 결과는 이전의 뇌 부검에서 관찰되었던 것과 일치했다. 뇌의 알츠하이머병 모든 징후가 있는데도 살아있는 동안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그러한 손상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 90대에도 기억력이 자기 나이의 절반에 불과한 사람들만큼 좋은 이른바 슈퍼에이저의 심각한 병세가 드러날 수준으로 뇌에 알츠하이머 플라크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 인지적 완충제로서의 교육.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뇌 손상을 더 많이 견뎌내면서도 그 영향을 느끼지 않는다는 스턴의 발견은 인지예비능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고 정신적인 면에서 보다 도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정신적 완충제를 개발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스턴은 사고 능력을 보호하는 완충제가 저축 계좌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인지 예비능을 착실히 쌓아둔 사람은 어려운 시기, 즉 노화된 뇌와 신경퇴행성 질환의 영향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두고 몇 가지 설명이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인지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촬영한 뇌 스캔을 살펴보면 뇌의 다양한 영역 간의 연결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들이 정신적 도전 과제를 해결할 때 더 많은 뇌 영역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Q가 높은 사람들 역시 두뇌 처리 속도가 더 빠른데 이처럼 좀 더 효율적인 두뇌가 일부 사람들 치매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듯하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는 알츠하이머병 너머까지 확정된다. 문해력과 IQ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들은 뇌졸중과 두부 외상에서도 더 빨리 회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6년 호주 시드니 프린스 오브 웨일스 병원의 마이크 발렌수엘라와 퍼민도 산체프가 이런 영향을 수치화하기 위해 22건의 연구를 리뷰한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47%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직장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44% 낮았고 IQ가 높은 사람은 42% 낮았다. 또한 뇌 스캔 결과 알츠하이머병 환자 중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그들이 뇌가 어떤 식으로든 손상에 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이 치매로부터 뇌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교육은 사람들이 치매의 영향을 덜 받게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연구 결과가 교육 수준이 높거나 정신적으로 몰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더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조사한 2019년 한 연구는 교육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연구진은 이후에 뇌 부검에서도 인지예비능의 징후를 찾지 못했다. 이 연구에 대해서는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을 대조군으로 포함시키지 않아 인지예비능의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어쩌면 초기 교육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반면 도전적인 일, 좋은 사회적 관계망, 목적의식 등 삶의 후반부에서 지속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인지 예비능 효과와 인지력 향상 효과 모두가 인지 예비능이라는 개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침해로 인한 인지 저하의 속도를 늦춘다기보다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인지 능력이 더 좋아진 효과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치매 진단을 받으려면 인지 기능 장애가 특정한 임계값에 이르러야 하는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인지 능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임계값에 도달하려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폭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과 같은 속도로 사고력이 변하더라도 치매 진단을 늦게 받는다. 이런 견해는 2020년 관련 증거에 대한 리뷰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교육은 모든 연령대의 성인 전반에 걸쳐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인지 쇠퇴를 경험하는 실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뇌는 어째서인지 나이가 들면서 비교적 그 형태와 기능을 더 많이 유지한다는 또 다른 이론도 있다. 그리고 한 최근 연구에서는 교육이 인지 예비 능력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인종에 걸쳐 균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문제다. 높은 IQ 정신 건강적 이점 교육 자체가 치매 발병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종류의 요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그런 요인 중 하나다. 최근에 두 연구는 IQ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한 연구는 1960년대 수천 명의 고등학교 시절 시험 결과를 조사하고 그것을 50년 후에 의료 기록과 비교했다. 이 연구는 낮은 IQ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17% 높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교육 자체가 IQ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둘을 완전히 별개의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 인지 예비능이나 IQ를 통해서든 단순히 인지 능력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든 교육이 치매의 영향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데 한몫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조기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으로 도전적인 일과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IQ를 높일 수 있을까? IQ가 정말로 인지 쇠퇴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열쇠라면 어떻게 해야 IQ를 높일 수 있을까? 지능을 훈련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유전자에 의해 고정된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IQ의 절반 정도가 유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연하겠지만 IQ를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다. 국가들이 의무 교육 기간을 늘리자 성인이 된 후 학생들의 IQ가 몇 점 상승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학습을 지속하는 가장 좋은 입증된 방법은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은퇴는 인지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제목계획과 같은 일에 영향을 미칠 만큼 IQ 허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잃는다는 용불용설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를 그만두어도 좋은 상황이더라도 TV나 핸드폰 화면에 하루 종일 매달리지는 않아야 한다. 이중 언어 사용의 뇌 강화 효과 나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하는 이중 언어 가정에서 성장했고 내 아이들도 그런 환경에서 키우길 바랬다.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문화적 측면을 비롯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와 관계를 구축하는 면에 있어서 장점이 대단히 크다. 하지만 이는 신경학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일이다.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신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견해는 지난 몇십 년 사이에 등장한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서구 국가에서는 유아가 이중 언어를 사용하도록 키울 경우 언어 학습이 지연되고 심지어 인지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견해는 20세기 전반의 연구들이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인지 능력의 척도로 간주된 언어 테스트에서 낮은 성적을 기록한 것을 발견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 연구자는 1929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게 국어 사용은 힘든 일이며 명백한 이점이 전혀 없다. 이들 연구는 여러모로 큰 영향을 미쳤지만 나이, 가족의 사회적 지위, 아동의 학교 교육이 중단되었다는 여부 등 다른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제한적인 연구였다. 결정적으로 이 연구들의 대상자들은 시험으로 시행된 언어의 능숙한지를 살피지 않았으며 따라서 좋지 못한 시험 결과는 단순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었을 수도 있다. 이후 1960년대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엘리자베스 빌과 윌리스 램버트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 최초의 연구를 실시했다. 그들의 논문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발달 문제를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반대로 이들의 연구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언어와 비언어적 지능 테스트 모두에서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을 능가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견해가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새로운 뇌스캔 기술이 도입되고 뇌가 환경에 반응하여 물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이해가 커짐에 따라 언어가 뇌에 미치는 영향과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언어의 무한성이 뇌에 미치는 영향. 언어는 무한하다라는 언어의 본질적 특성은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바이올린을 연습하거나 십자말, 풀이를 푸는 데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려 하기가 힘들다. 반면에 언어는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껴있는 모든 순간은 이런저런 형태로 언어를 연습하는 시간이 된다. 머릿속에서의 생각일 뿐이더라도 말이다. 또한 언어는 뇌의 많은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를 통한 모든 효과는 언어 자체를 넘어 다른 인지 과정 및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런 현상에 대한 최초의 증거는 토론토 요코 대학교의 엘렌 비알리스토 연구에서 나왔다. 그녀는 1980년대에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과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한 과제에서 아이들은 문장을 듣고 문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답해야 했다. 그게는 그렇게 크게 지저대고 왜 있습니까? 라는 문장을 예를 들어보자. 두 그룹의 아이들은 모두 이런 종류의 문장이 들렸다는 것을 쉽게 알아냈다. 하지만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그 고양이는 왜 그렇게 크게 지저대고 있습니까? 같은 문장처럼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리석거나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는 문장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꼈다. 반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이런 문장을 문제없이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서 비알리스톡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단순히 문법적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실행 제어 또는 실행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더 강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뇌의 실행 시스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광범위한 정신 기술로 당장의 과제에 집중하고 관련이 없는 정보는 차단할 수 있게 해준다. 문법 과제에서의 경우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문장이 말이 되는지와 같은 과제의 목표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문법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실행 기능의 또 다른 특징은 한 작업과 다른 작업 사이에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중 언어 사용자들은 그 능력에서도 능숙함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실수 없이 사물을 모양이나 색깔별로 분리하는 작업 사이에서 전환을 쉽게 한 것이다. 이중 언어 사용과 지속적인 뇌 운동. 언어의 어떤 면이 뇌의 이런 인지적 미세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2개 이상의 언어를 알고 있을 때 뇌가 사용하지 않으려는 언어의 단어를 끊임없이 억제하는 동시에 원하는 언어로부터 단어나 의미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 가지 설명이다. 마치 내가 모든 단어에 대해 실행 제어력을 발휘하면서 지속적인 운동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비알리스톡은 보다 최근에 그러한 설명 이중 언어 사용의 주의력의 발달과 유지를 가속화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중 언어 경험이 뇌 시스템을 조정해 과제의 적절한 요소에 좀 더 주의를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같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부터 이중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 이런 실행주의 시스템이 미세 조정돼 평생에 걸쳐 인지적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다양한 효과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언어 학습의 정신적 혜택이 노년까지 확장되어 어쩌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발견이다. 2007년 비알리스톡과 그녀의 팀은 토론토의 한 기억력 클리닉에서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대상자 중 절반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 연구진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경우 치매의 첫 증상을 경험하는 시기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에 비해 평균 4.1년이 늦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반복하자 그 효과는 더욱 커졌다. 이중 언어 사용자들은 증상의 시작을 약 5년 더 늦게 경험한 것이다. 이런 초기 연구 결과가 나온 후 단순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다. 이중 언어 사용자가 실행하는 두 언어 사이에 끊임없이 전환과 그로 인한 뇌의 운동과 인지 예비능에 기여하며 이는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노화가 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정신적 완충제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법. 외국어 학습에 뇌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원에서 배우는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언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떤가에 따라 얼마나 잘 배울지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 두 번째, 공부하고 푹 잔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을 장기 저장소에 넣는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공부 후 낮잠을 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서서히 새로운 어휘를 섞는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추구한다. 오래된 정보에 새로운 자료를 섞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기억하도록 돕는 입증된 방법이다. 네 번째,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이민자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연령을 조사한 연구는 어린 시절 이후엔 의미 있는 커트라인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누구든 배울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성공률이 점차 낮아지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최근 몇몇 과학자들이 비알리스톡의 연구를 복제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같은 결과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는 이중 언어 사용의 두뇌 강화 효과에 대한 열띤 논쟁으로 이어졌다. 왜 결과가 다른 연구에서는 유효하지 않았던 것일까? 언어를 두뇌 강화제로서 그토록 유망하게 만드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 문제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언어 사용의 구체적인 효과를 분리해서 연구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 운동과 같은 다른 라이프 스타일 요소에서 보았듯이 라이프 스타일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중 언어 사용 연구의 경우 캐나다에 기반을 둔 비알리스토 연구진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 결과가 서구 즉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이민자인 경우가 많은 곳에서 나왔다. 새로운 곳에 정착해 새 삶을 꾸리는 데 성공한 이민자들은 이미 다른 측면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클 수 있다. 교육 수준이나 일반 지능도 이중 언어 사용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다. 교육을 더 많이 받거나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은 언어를 배우려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연구가 교육이 치매 발병을 늦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치매 발병 시기가 늦은 이중 언어 사용자들,
주로 단일 언어 사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계의 절반 이상이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한다.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언어를 사용하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보자면 다행스럽게도 이곳에선 이중언어 사용, 이민, 교육, 사회, 경제적 주의와 관련되지 않는다. 문맹인 사람들조차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 말이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교의 인지신경학자인 토마스 바크 박사와 인도 하이데라바드의 니잠과학연구소에서 기억장애를 연구하고 있던 스바나 알라디 박사는 팀을 이루어 인도의 이런 상황을 활용해 이중 언어 사용이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치매로 병원을 찾은 600여 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그들은 놀랍게도 이중 언어 사용자들의 치매 증상 발현 시기가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약 4년 반 늦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알리스톡의 토론토 연구와 거의 같은 결과였다. 뇌 스캔에서 얻은 증거 역시 이중 언어 사용에 효과가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뇌는 인지 처리와 관련된 영역에 백질과 회백질이 더 많다. 또한 토론토에서 알츠하이머병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뇌 스캔의 결과에 따르면 이중 언어 사용자는 단일 언어 사용자에 비해 이 병과 관련된 뇌의 여러 영역에 더 많은 손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그룹의 인지 능력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장에서 살펴본 교육 수준이 높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경우에서처럼 이중 언어 사용이 인지 예비 능을 쌓고 알츠하이머 병의 영향으로부터 뇌를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이중 언어 사용자는 이 병의 원인이 되는 핵심 단백질 중 하나인 타우 단백질의 수치가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증거들도 있다. 연구자들은 이런 모든 결과를 토대로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뇌가 얻는 혜택이 많으며 치매 발병을 지연시키는 등의 혜택은 노년기에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그러긴 하지만 언어는 연구 주제로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다. 교육이나 지능과 같은 다른 요소와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집에서는 한 언어를 사용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언어를 전환해서 쓰는 사람도 있다. 이런 복잡성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언어에 대해 접근할 때 건강한 식단을 고려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지중해식 식단이 몸에 좋다는 점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며 효과를 내는 것이 올리브유인지 생선인지에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언어도 부분을 합한 것 이상의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언어의 혜택을 얻은 정확한 방법에 집중하기보다 언어를 즐기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새로운 언어 학습을 통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재미있게 배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어를 즐기면서 그에 따른 건강의 혜택도 누려보자. 외국어에 얼마나 능숙해야 할까? 보통 이중 언어 구사자는 어릴 때부터 언어를 배우거나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중 언어의 장점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언어 실력이 필요한지 과학자들이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 성인이 되어도 언어를 배울 수 있다. 학위 과정에서 언어를 학습한 성인이 단일 언어 구사자보다 실행 통제 과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례가 최근 연구에서 나타났다. 단 일주일간의 언어 강좌도 장기적인 이점을 가져올 수 있으며 매주 최소 5시간 이상 연습할 경우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외국어를 섞어 쓰는 경우도 효과가 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 심지어 한 문장에서 언어를 전환하는 방식도 인지적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뭐 때문에 너무처럼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식도 이에 해당한다.
더 많은 언어를 배웠다고 해서 더 큰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2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어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신적 체조가 이점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라는 이론도 일치하며 2가지 언어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9장 음악이 뇌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 찰스 다윈은 1871년 출간한 책 인류의 계보에서 무엇이 음악의 의미인지 사색하면서 음악을 즐기는 능력도 음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인간의 일상생활 습관과 관련하여 가장 쓸모없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장에서 발견하게 될 것처럼 그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다. 음악 훈련의 인지 능력 향상 효과. 음악을 연주하는 능력. 다윈의 표현을 빌면 음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음악 훈련에는 여러 감각이 관여하며 다양한 인지 능력과 다양한 뇌 영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음악가는 음악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소리와 리듬을 해석하기 위한 뛰어난 지각 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려면 소근육 운동 기술도 필요하다. 음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두뇌 운동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음악을 배우는데 규칙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음악 훈련은 음악성과 관련된 능력뿐만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음악가들은